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3년 전 노모를 폭행하고 연을 끊었던 둘째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가족들을 때리고 협박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치매에 걸린 노모의 인감 증명서로 몰래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는 주장입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대학 교수가 부친상을 당한 제자의 빈소를 찾아가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는 고인을 위한 씻긴국 가정에서 춤을 추고 조문 온 여성 제자를 껴안는 행동도 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우리 박상희 교수님이 더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지난 수요일 날 왜 안 나오셨어? 예, 좋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공영방송에서 김희가요가 흘러나오고 경축식이 둘로 쪼개져서 진행되고 이번 광복절만큼 어수선했던 적이 또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기분 좋은 소식 없는 거 아닙니다. 자, 포장지에서 독도 그림 빼라는 일본 업체 요구 거절하고 경영난을 버텨냈던 쌀과자 업체 올바름 시체말로 돈줄 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 지난 13일 사건 반장에서 처음 전해드린 이후 13, 14, 15 사흘간 이미 한 달치 판매량을 넘겼답니다. 역시 의리의 우리 사방가족 여러분 최고십니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반갑습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팀장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뉴스 안 본다고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 저 사반 보는 여자예요 하신 황지민님, 배불뚝이 신랑이 8주간 탄수화물을 끊더니 10kg를 뺐습니다. 박윤승 씨 최고 하신 민영진님, 자, 지난 화요일 오후 5시쯤 1호선 열차예요. 맞은편 저 아저씨, 야, 너 발 내려 하신 정흥성님, 자, 사랑하는 조카 맹자청, 엄마 대신 이모가 열심히 간호해줄게 하신 남경태님, 자, 전북 고창에서 카페합니다. 가게 앞에 붙인 금연 경고장 누가 계속 찢길래 찢는 사람 바보 했더니 이제부터는 안 건드리네요 하신 황별님, 자, 미국 사는 딸이 사랑하는 황경희 여사 70번째 생일 멀리서나마 축하해요 하신 엘리킴님, 자, 우리 아빠 정병석 옹에게 코로나를 옮겼습니다. 불효녀는 웁니다. 미안해 아빠 하신 정수정님, 캐나다 빅토리아의 엘리샤 리님, 허정구님, 안은지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 나와서 사만 뉴스 시로롱.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보죠. 사건 그 후입니다. 자, 사건 반장에서 전해드렸던 2개의 제보 사건이 있습니다.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10대 여제자를 성폭행하려 했던 충북 청주 연기학원 대표, 그 사건 아시죠? 자, 그제 구속이 됐다면서요? 네, 검찰이 지난 14일 이 연기학원 대표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이 연기학원 대표는 미성년자인 여제자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서 성관계를 하면 미납된 학원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며 성폭행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방송 이후에도 여전히 학원에 출근했던 걸로 알려졌는데요. 뿐만 아니라 사건 반장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피해자가 원래 좀 이상한 아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고, 명예훼손을 운운하면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해서 2차 가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또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하면서 향후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일체 관용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저 짓을 하고도 계속 연기학원에 나왔다는 게 더 충격이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소개했던 제보 사건이었죠. 전 여자친구 집에 2차례나 무단 침입해서 지금 보신 저거요. 성폭행을 했던 그 남성 기소가 됐다던데, 자, 그런데 기소 직전에 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단 우여곡절이 좀 있습니다. 저 피해 여성이 녹취록이라든가 저런 영상 같은 걸 모아서 경찰에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는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이걸 또 기각을 했습니다. 일단 불구속 상태이긴 하지만 이 피해 여성에 따르면 검찰이 그래도 주거침입 성폭행 등으로 이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를 하긴 했대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소 직전에 이 사람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답니다. 아마 뭐 좀 심신미약 같은 걸 주장할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바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법정에서 정신감정 등을 따로 받아야 되는데 그 절차로서 시작을 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긴 합니다.
자, 특히 저 남성, 저와 저희 제작진을 정말 꽤나 괴롭혔습니다. 난 죄가 없다 이러면서 양원보 뭐 앵커하고 통화하고 싶다 이러면서 얼마나 그냥 막 들들 볶았는지 말이죠. 요즘 유독 사건 반장 그리고 저를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아무튼 재판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다디 달고 다디단 밤양갱이 아니고 포도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한 남성이 계단에 앉아서 포도를 따먹습니다. 아유, 달달하니 잘 익었구먼. 그냥 요리조리 막 그냥 씨도 뱉으면서 요리조리 또 살피면서 계속 따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지나가는 여성들이 말을 겁니다. 오늘은 집에 계시네. 이거 받으셔 하면서 뭘 건네줘. 우편물을 건네받습니다. 야, 얘, 자, 아쉬울세라. 자, 건네받고 남은 거 계속 좀 먹는 것 같아요. 그러더니 타고 온 자전거를 타고 그냥 어디론가 가버립니다. 자,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다시 왔어. 저 양반. 자, 이번에는요 도구를 들고 계단을 내려와서 포도나무 앞에서 자 송이째 포도나무를 수확을 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앉아. 왜 몸을 숨기지? 차가 떠난 걸 확인하더니 다시 포도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내 농장에 달린 내 포도 따먹는 거면 사반에 나오겠습니까? 네, 아니었습니다. 이 제보자는 서울에 살면서 경기도 양평군에 작은 토지를 매입을 해서 주말마다 소소하게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8월 10일에 농장에 가보니까 포도를 싸놓은 봉투가 찢겨져 있었고 또 껍질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까요. 이틀 전인 8월 8일에 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오더니 침입해서 절도를 해가는 모습이 찍혀져 있었던 겁니다. 남성은 계단 쪽을 서성이다가 내려와서는 하나씩 먹더니 곧이어 나중에는 배낭에서 플라스틱 또 가위까지 꺼내서 본격적으로 포도를 수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하. 그 과정에서 교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지나가면서 말을 걸었는데요. 주인인 척 행세를 하면서 전단지까지 받는 모습도 아까 보신 것처럼 세상에. 찍혀져 있었고요. 게다가 같은 날에는 2번이나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8일에 한 번, 10일에 2번 이렇게 총 3번을 훔친 거고요. 10일에는 마치 주인인 것처럼 태연하게 수확을 해서 가져갔다고 합니다. 팀장님,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나도 어렸을 때 동네에서 서리해 본 적이 있다. 조금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외, 수박, 딸기. 딸기. 죄송합니다. 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제보자는 아프신 아버지에게 직접 그 재배한 포도를 드리려고 땀 흘려 농사 지었는데 저렇게 이제 망가지니까 속이 상황인데요. 또 주말에만 내려가기 때문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저 사람이 또 절도에 해올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데 한 나이를 보니까 60이 넘은 사람. 저 설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예전에는 뭐 수박, 참외, 딸기 이런 거를 잠깐 몇 개가 가져간 거는 절도지만 절도를 안 보고 장난으로 봤거든요. 지금은 절대로 안 됩니다. 농산물 절도인데요. 어쨌든 이 서리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분을 처벌할까 싶어서 경고장을 붙였기 때문에 예. 경고장을 붙일까 아니면은 경찰에 신고할까 했는데 예. 경고장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경고장을 보고 저분이 자수하고 죄송하다 그렇게 안 하면은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분 서리가 안 됩니다. 오셔가지고 사과하고 반성을 하고 또 가져간 걸 돈을 물어주면은 아마 이 제보자는 신고도 안 하고 어르신 하면서 오히려 몇 성인을 또 따질 것 같으니까 정신 차리고 와서 반성하고 자수하세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주차 중 기습 공격입니다. 자,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충격적인 영상 만나보시죠. 없어 걸자. 네가 죽든 내가 죽든 한번 해보자. 됐냐? 어디서 다 묻자. 너 합리적으로 가업상을 뭐 하세요 지금? 이제 경고를 내가 이거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근데 왜 차를 끄시세요? 네가 하도 강력히 움직이니까 제가 뭘 했는데요? 제가 뭘 했는데요? 느낌이 아니잖아. 뭔 소리세요? 너도 실력을 보여줘. 너의 실력과 능력을 보여줘. 주세요 그러면.
이걸 일단 저 때리러 왔었죠? 또? 응. 그 사실 어이가 없네. 유럽다리도 네. 저거 치고는 만만치가 않다. 내가 봐도. 저요? 응.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요? 많이 안 됐어. 조금 드셨어요? 조금 잃었어.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담배 하나 태우세요 왜 그래요? 자, 예, 정말 어떻게 보면 맨 처음 무서우면서도 좀 웃기는 딱 이 장면이죠. 양가 감정이 느껴집니다. 차율이 빵! 자기 손만 아파요. 영화처럼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네 손만 아프세요. 아, 근데 저 상황을 보면서도 저도 이게 무서운 상황인지 우스운 상황인지 어쨌든 유리는 결과적으로 깨졌습니다. 예. 피해는 분명히 발생했는데 저게 지난 14일 오후에요. 호남 대낮입니다. 서울에는 연신내에는 한 야외 주차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보자분이 차 세워두고 여자친구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아이고. 저쪽에서 갑자기 저분이 다가오니까 할 말 있어서 그러나 하고 유리창을 내렸더니 그냥 흥설수설 뭐라고 이상한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뭐야 술 드셨나 하고 다시 유리창을 올렸더니 그때부터 막 시비를 걸더니 결국에는 급기야 저 큰 돌을 가져와서 저렇게 때린 겁니다. 유리창을. 그래서 유리창도 깨졌고요. 뒷부분 이 제보자분 뒷부분도 맞았대래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예. 그 사이에 물을 다시 돌리고 있으니까 또 큰 돌을 가지고 왔는데 막상 또 제보자가 내리니까 예. 뭐 제보자는 화면에 안 나오지만 좀 젊은 예, 체격 있는 맞아요. 분이었던 모양이죠. 좀- 그때부터는 갑자기 좀 살짝 공손해져가지고 두 번째 돌을 들고는 그냥 뭐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공격은 안 했답니다. 그래서 경찰 출동해가지고 뭐 진술서 받고 현장 조사하고 갔는데 보니까 또 마트로 가서 술 사러 가는 것 같더래요. 저 유리창 깨지고 70만 원 피해를 입었는데 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분이 나 돈도 없고 도와준 가족도 없고 이런 식이래요 지금. 참 진짜 날이 더워지니까 진짜 저런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박 교수님 짧게 여쭤볼게요. 자, 요즘 차들이 이제 썬팅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잘 안 보여 아내가. 시비를 걸었어. 자,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니까 좀 무서운 사람이야. 김부배 팀장님. 예. 김은배 팀장님 같은 분이 나왔어. 네. 그럼 저렇게 갑자기 공손해지는 겁니다. 저는 제가 운전을 하고 있으면 막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많은데 제 아들이 키가 190이에요. 근데 걔가 창문을 쫙 열면 어린애잖아요. 20살. 예. 걔가 네 이러면요 공손해지고 가요. 그러면 제가 아 내가 여자라는 거 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뭐 정말로 시비 걸 때가 아니면 시비 걸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갈게요. 이동중 틈틈입니다. 자, 충격적인 두 건의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여기는 지하철 안입니다. 한 노인이 손톱을 딱 들고 응시하더니 어머머머 아직 거스러미가 남았네. 자, 그러더니 다시 딱 아, 손톱을 다듬고요. 자, 중요한 건 그리고 그 나중이죠. 자, 치울까요? 치울까요? 자막 좀 치워주세요. 자, 예, 그냥 털어버렸어요. 예. 박 교수님, 왜 저러고 살까요, 진짜? 그러니까요. 지난 14일에 지하철 1호선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보자께서는 교통약자석 옆에서 이제 서가지고 이동 중이었는데 교통약자석에 앉아 계시던 저게 지금 어르신입니다. 근데 손톱깎이를 가져가서 손톱을 딱딱딱 자르다가 이제 끝났나 싶었는데 보더니 옆에 거스러미가 남아있네 하고 다시 시작하시고 막 이렇게 갈고 딱딱 자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제보하신다고 하셨고요. 지하철에서 저희가 라면 먹는 분도 제보받아보고 참외 먹는 분도 제보받아보고 여러분들을 참 제보받고 있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 좀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역시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운전석 창문으로 둥근 머리가 빼꼼 보이죠. 사이드 미러에 비친 모습을 봤더니 바리캉을 들고 운전 중 이발 묘기 시전 바카트로 머리털을 탈탈 털어내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지금 떨어지는 거 보세요, 저거. 자, 영화 아저씨 속 원빈인가요? 자, 수염 아니고 진짜 잘 보면 머리털을 깎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경남 창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제보자가 제 애인하고 데이트를 하고 귀가하는 중에 차를 봤더니 저 차 안에서 남성 운전자 같은데 정차 중에 저 바리캉을 가지고 얼굴 비치면서 이 백미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건 룸미러, 또 옆에 있는 건 사이드 미러라고 하는데 아마 사이드 미러를 보고 머리를 미는 걸 봤던 거예요. 머리를 밀고 머리카락 어떻게 하느냐? 당연히 바닥에 버렸겠죠. 돌에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데 운전 중에는 위험하니까 전방을 주시해도 되고 또 도로에다가 이물질 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쓰레기 특유예요, 저게. 그런데 불구하고 저렇게 머리를 예밀고 이발도 하고 쓰레기를 버리는 거 봐서는 저거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운행 중에 저라면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저런 일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석연치 않은 이별 정산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십니다. 네,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딸이 쫓겨나듯이 나와서 억울하다는 이 어머니의 사연입니다. 이 딸과 남자친구는 20대 후반으로 한 교제한 지 5개월쯤 됐을 때 딸이 동거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처음에 반대하다가 결국 허락을 해줬는데요. 남자친구 부모는 보증금 3천만 원에 매달 1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해줬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1,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또 매달 30만 원씩 생활비를 주고 사연자 명의의 카드도 신용카드도 줬다고 해요. 하지만 2년 정도 동거를 하다가 헤어지게 됐는데 남자친구가 집부터 가전제품까지 다 챙기고 딸에게는 450만 원을 줄 테니까 방을 얻어서 나가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사연자가 남자친구를 찾아가서요. 1,500만 원을 줄 테니까 네가 이 집에서 나가라. 가전제품은 내가 해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가 보증금을 해준 건데 왜 나가요? 라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어요.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연자는 2년이면 사실혼 관계로 봐도 무방할 텐데 같이 산 여자친구한테 고작 450만 원을 주고 빈털터리로 내쫓는 게 황당하다는 입장인데요. 딸의 남자친구에게 따져든 제가 이상한가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딸 남자친구입니다. 어머니, 여기 원룸 보증금 3천만 원 저희 아버지 돈이에요. 1,500만 원을 줄 테니 저보고 나가라니. 아, 이게 도대체 무슨 계산법입니까? 어머니가 다혜한테 준 카드 생활비 그거 저는 안 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냉장고, TV, 세탁기 1,000만 원어치 그거 지난 2년간 감가 때려 맞은 거 생각하면 딱 4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말씀 똑바로 하세요. 어린애들 같이 산 게 동거지 무슨 사실혼이에요. 동그라미.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사연자 딸 엄마요. 어머머머, 야, 이 은배 이놈 말하는 것 좀 봐. 야, 내가 너 처음 봤을 때부터 눈빛이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아무렴 니들 동거한다고 1,000만 원짜리 가전제품 해줬겠냐? 평생 같이 산다길래 혼수 미리 해주는 셈 치고 사준 거지. 그게 사실혼이지 이놈아. 2년이다 2년. 아무리 사랑이 식었다지만 여자친구 내쫓으면서 450만 원. 야, 그리고 가전제품은 네가 다 먹고 이거 완전 도둑놈이네 X. 아, 예, 왜 이렇게, 자,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동거하는 건 좋아서 할 수는 있겠지만 헤어졌을 때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여성분이 그 가전제품을 1,000만 원 해줬다. 그러면 1,000만 원은 당연히 해주고 2년 동안 동거했다 그러면 여성이 손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 3,000만 원 반을 딱 갈라서 1,500만 원을 여성에게 주는 게 맞는 것이지 뭐 450만 원을 준다고요? 그 남자라서 할 도리가 아니니까 정신 차리고 가전제품 값 1,000만 원 그다음 보증금 반 1,500만 원, 2,500만 원 해주세요. 그게 맞습니다. 예, 자, 교수님. 네, 저는 이 시점에서 이제 돈 계산은 잘 모르겠어요. 법적으로는 어떤 거고 어떤 것이 뭐 도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중요한 건 남녀가 만나다가 헤어졌을 때 그 마음인 거죠. 근데 둘이서 사랑을 해서 같이 살다가 이제 헤어지는데 지금 문제는 여자친구가 쫓겨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450만 원 줄 테니까 네가 방 얻어라 이런 얘기를 했고 또 무슨 동거시기나 했으면 정말 성인과 성인이 만난 건데 이제 와서 우리 아버지가 뭐 여자 하나 잘못 들으면 집안이 망한대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유치하고 이런 태도나 이런 것도 너무 공손하지 않고 즉 이 어머니가 화내실만 하다라는 거에 전 동의를 합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 법적으로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혼인지 아닌지는 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같이 살다고 해서 그냥 사실혼이 인정되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봤었을 때 부부로 볼 만큼 뭐 결혼식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일가친치 인사를 다닌다거나 그런 정도가 돼야지 되는데 그걸 떠나서요. 그나마 화는 나시겠지만 그나마 다행이네요. 저런 남자랑 더 오래 살다가 이런 일 겪지 않은 게 진짜 결혼이라도 진짜 했다가 이런 남자랑 나중에 5년, 10년 지나서 헤어지지 않은 게 그나마 천만 다행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종의 사실혼이라고 예를 들어 가정을 하면 사실혼일 때도 재산분할이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마치 진짜 범준 혼처럼 그렇게 따져서 계산을 하더라도 450만 원은 좀 심하네요. 아, 심하다.
자, 백다희 아나운서 본인 더하기 우리 가족 여러분들. 네, 저도 이상하지 않고 절대 진짜 지금이라도 헤어진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전 돈보다도 아무리 서로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보겠습니다. 곰푸님, 가전제품 다들 들고 나오세요라고 하셨고요. 332님, 이상하지 않습니다. 치사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따져서 다 받아내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신동선님, 저런 사람이면 450을 주고서라도 끝내는 게 더 낫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아, 오히려 주고서. 아, 그렇군요.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천년고도 경주에 사시는 이시원님 보고 계신가요? 지난 수요일 저녁 남편 유호상님과 함께 대릉원 돌담길을 걸으면서 데이트를 하셨다고요. 자, 그런데 이내 눈살을 찌푸리는 장면이 연이어 목격됐으니, 자, 먼저 몇 미터만 지나면 무료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담길을 따라서 저렇게 쭉 불법 주차 차량들이 잔뜩, 자, 또 돌담기와 사이사이에 한 땀 한 땀 꽂아놓은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빈컵. 자, 경주 부심 잔뜩 안고 사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보합니다 하셨네요. 너또 뿌리 다 내 칼 두고 있다 지금 좋지. 니는 내 손에 안 죽으면 니 새끼 니 마누라 뭐하냐 그래. 바닥에 누워있는 80대 여성을 뒤로 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한 남성. 카메라를 향해 거친 말들을 내뱉는 것도 모자라서 흉기까지 꺼내 보이며 무시무시한 살해 협박까지 합니다. 대체 이 남성은 누구길래 집안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는 걸까요? 자, 피를 나눈 가족이지만 남보다도 못한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 얘기들 저희가 많이 전해드리는데 왜 저렇게 화가 났는지는 차차 좀 보겠지만 좀 섬뜩합니다. 근데 저 영상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5남매 중에 둘째인 50대 남성이고요. 사실 저 남성이 이미 3년 전에 어머니를 폭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를 폭행했는데 당연히 또 다행히 어머님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하시는 바람에 집행유예로 풀려나는데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돌다가 지난 6월에 몸이 좀 좋지 않다면서 어머니 혼자 살고 계시던 집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왜 저렇게 어디를 향해서 저렇게 휘두르고 있냐면 이제 어머니가 뭐 치매있기도 있고 고령도 있고 하니까 자녀들이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 상태를 수시로 살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 집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지내기 시작하더니 저렇게 CCTV를 향해 니들 나 보고 있지 하면서 저렇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어머니를 폭행한 정말 폐륜이죠. 그런 둘째 아들이 나타나서 어머니 집을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른 형제들은 그야말로 노심초사 전전긍긍. 자, 제보를 주신 셋째 따님 얘기 들어보시죠. 한 일주일 넘게 안 가고 있다가 저 일하러 갔는데 엄마가 연락이 왔어. 이 어린아들 엄마 나 일하고 있다 왜 이러는데 배가 고프고 지금 똥도 오고 엉망인데 좀 올 수 있냐 자꾸 전화가 와요. 엄마가 엄마 내가 갈게. 그럼 경찰 대개가 갈게. 경찰 도구를 갔어요. 갔는데 2층에서 칼 들고 쫓아내려고 거죠. 경찰이 앞에서 막았거든요. 나보고 엄마한테 들어가라고. 들어갔는데 똥 넣고 오줌 넣고 배가 너무 고프고 엄마가 엉망인 거 있잖아요. 자, 많은 정말 영상 자료를 주셨는데 다 소개는 못 드립니다. 저 셋째 따님이 경찰과 함께 친정에 간 이유는 신변 보호 요청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 정말 너무 진짜 가족 간에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참 뛰어넘는 일들이 진행 중입니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저도 무슨 조직폭력배가 집에서 나오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제 따님께서 셋째 딸께서 경찰을 대동하고 어머니 집에 간 겁니다. 근데 그 어머니 집에서 저 둘째 오빠라는 사람이 흉기를 가지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러고 이제 경찰이 막아줘서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악취가 진동하고 이제 엉망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도 이 오빠를 무서워한대요. 예전에 폭행당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인간 좀 가라고 해라 라고 얘기했는데도 뭐 저 오빠라는 사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셋째 딸이 참다 못해서 이게 사람 사는 집이야? 라고 따졌더니 그때부터 이제 폭언하고 폭행하고 CCTV 다 부시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랄 만한 이야기는요. 어머니한테도 이 아들이 정말 폭언을 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어머니한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너도 죽어라.
이런 식으로 어머니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아, 너무 지금 교수님 그 CCTV 선을 지금 잘라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머니가 걱정되니까 CCTV를 설치하죠. 그럼 자릅니다. 또 설치하도 부십니다. 또 설치하면 다시 또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CCTV를 그냥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 자녀들 이 사람하고 두면 어머니 위험하다고 판단을 해서 요양병원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제 노모께서 내 집에서 잘 계시다가 저 둘째가 오면서 그 가족들이 요양병원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뭐 자녀들이 사실은 이제 불량한 둘째가 있으니까 혹시 어머니를 피해 줄까 봐 둘째가 모르는 곳으로 요양원으로 피신을 시켰는데 첫째 아들의 말에 의하면은 요양원에 어머니를 모시면서 집에 가면 동생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고 또 나도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어머니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숨어 계셔라. 금방 엄마 모시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하면서 자식이 엄마를 왜 버리겠냐. 엄마 기다리세요. 법에 하소연 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어머니를 모시겠다 했더니 그 말을 들은 어머니가 울었다고 합니다. 이 우는 걸 보니까 큰아들도 울고 이런 마음이 생기니까 정말로 가슴 답답하다고 하는데 저 둘째 아들, 저 불량아, 저거를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문제군요. 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서 저 짓을 하는 겁니까? 집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제보자들 주장에 따르면 3년 전에 둘째는 어머니가 살고 있는 집을 차지를 하려고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살림살이를 부수고 난동을 피웠다고 하고요. 어머니의 머리도 잡고 때리고 발로 어머니를 차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는 여기는 내 집이다라면서 버티고 있는 상황인데요. 2층에는 민박 손님을 받기도 했었는데 둘째가 아예 주소지를 옮겨 놓으면서 지금 그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둘째가 어머니의 신분증을 몰래 인감증명서를 떼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했다고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첫째 아들이 우연한 계기로 어머니 신분증을 분실 신고를 해놓은 덕분에 대출 시도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하고요. 둘째가 몰래 대출을 받으려고 했다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분실 신고해놓은 어머니 신분증을 찾으려 그 면사무소에 갔다가 혹시 누가 이상한 짓을 하진 않았는지 알아보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 가족들이 저 둘째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냥 짐작이 되시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짱돌을 든 오빠라고 잡아봤는데요. 이 돌 누구를 향한 걸까요? 셋째 따님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나실이 적은데 지금 돌멩이 들고 사람을 때린다고 난리 났거든요. 그래 요번에 얼마 맞았든지 그 엄마 약 가져가는 길에 거기에 돌멩이를 집어 땡기는 거 있잖아요. 애기 아빠 다 맞고 뒤로 넘어지가 기절해가 있고 그런데 난 머리를 잡고 벽인데가 예쁜 치쁘고 발로 얼마 밟아보고 주먹질을 얼굴을 째고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다니는데 경찰이 잡아갔는다는 소리 자기를 폭행당했다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풀리나는 거 있잖아요.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가 내 약 좀 집에 있는 것 좀 갖다 줘라 이렇게 따님한테 부탁을 해서 집에 남편과 함께 갔는데 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이었고요. 보신 것처럼 밤중에 약까지를 간 거예요. 근데 차가 들어서니까 차가 들어서는 걸 보고 그 오빠라는 사람이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지금 피신을 가 있는 거잖아요. 돌을 위에서 집어던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고는 내려와서는 돌멩이로 그 동생의 남편을 무차별 공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뒤로 넘어져서 이 기절하는 상황이었고 그러고 나서는 동생에게도 달려들어서 뭐 배, 머리 뭐 넘어뜨리고 뭐 짓밟고 뭐 이런 정도 상황이어서 3주가 지나도록 지금 남편분은 머리를 이렇게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뇌진탕이 와가지고 못하고 있고 지금 이 동생인 따님 역시도 온몸이 아프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박 교수님 진짜 집안에 저런 구성원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로만 저렇게 협박을 해도 정말 사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실제로 행동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째, 이 형이죠. 첫째 오빠의 집에서도 가서 이렇게 문틈으로 이렇게 노려보면서 거기서 살해 협박을 하고요. 욕설도 하고요. 지금 흉기를 질자로 가져가서 문을 때려 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이 사실은 지금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대요. 뇌경색이 일어나서 지금 치료 중이신데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라고까지 얘기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아까 처음에 봤듯이 어머님 요양병원에 가시기 전에 CCTV만 달아놓으면 없애고 부시
뿌시고 그랬잖아요. 예. 그때 잠깐 뿌셨을 때 어머니 머리가 이만큼 부었던 적이 있었다는 아하. 거예요. 그때 증거 자료도 없고 어머니께서 치매시니까 말도 잘 못하지만 아마도 이 어머니도 폭행한 것이 아닐까라는 지금 생각이 들고 뭐 심지어 차 안에서 손도끼까지 발견됐다고 하니까 이 사람 은 정말 위험한 사람인 거죠. 양 변호사님, 아니 저 좀 뭐 격리를 하든 방법 없습니까? 너무 좀 답답해 보이는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지금 하도 이제 수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피해자분들 입장에서는 구속이라도 시켰으면 싶지만 지금 보시면 흉기를 이용한 협박과 폭행이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지금 첫째 분의 어떤 집 대문까지 부쉈던 상황이고 셋째 부분은 아까 보신 것처럼 그렇게 몸을 다칠 정도의 상황이고 그래서 수사를 구속이 안 당하는 게 제보자분은 혹시라도 경찰에 친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라 의심까지 가진 상황이에요. 경찰에서는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원칙적으로 피해자 조사를 해야 되는데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바람에 이게 조사를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뭐 긴급조치로 분리조치를 하더라도 이 분리조치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응급조치라는 게 접근금이나 이런 건데 어머님은 이미 요양병원에 계신 거고 예. 그다음에 다른 지금 형제간들은 그 집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예. 저 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격리조치 그러니까 그 접근금지를 해보는데 저 둘째는 그냥 집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 집이네 그냥. 예. 그리고 그럼 집에서 이렇게 좀 나가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가족이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을 이전해놨으니까 뭐 이게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민사소송을 하면 아마 퇴거 명령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아시잖아요. 민사소송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 가족관계가 이상하게 얽히는 바람에 법이 당장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이 남매분들은 친하게 지내는 경찰이 있어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게 아닌가 싶다라고 의심을 하지만 그거는 뭐 솔직히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자 은배 팀장님 좀 경찰들이 조금만 더 어떻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저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요. 그 일반인들이 경찰하고 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경찰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 남자가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유상들이 그러다 보니까 경찰하고 알고 친하다 하더라도 저 정도 상태에서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은 빨리 이제 피해자 조사를 받게 되면은 저 남성 저 불량한 둘째는 구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증거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제출하시고 진술을 하십시오. 그럼 처벌을 받을 겁니다. 예, 뭐 당장 지금 저희가 전해드린 영상만 해도 이게 다 증거죠. 뭐. 자, 백다희 아나운서 저희가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이 둘째 아들 입장도 들어봤잖아요? 네, 제작진이 연락을 해봤는데 언짢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누가 신고했냐, 그걸 왜 방송에서 이야기하냐 이런 반응을 보였고요. 어떤 입장인지 듣고 싶다고 하니까 변호사와 이야기하라고 했는데 막상 변호사 연락처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전화 2번 다시 하지 마라, 연락하면 신고하겠다고 끊어버렸습니다. 가정사에 니들이 왜 간섭을 하는데라고 했대요. 예, 이거 가정사 아닙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대학 교수가 부친상을 당한 제자의 빈소를 찾아가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웠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교수는 고인을 위한 씻김굿 과정에서 춤을 추고 조문 온 여성 제자를 껴안는 행동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제보 사건이죠? 네, 광주광역시 한 대학교에서 국악을 전공하는 남학생이 제보를 해왔습니다. 제보자 아버지는 지난 5월에 사망을 했고 광주의 한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이 됐는데요. 장례 이틀째 되던 날에 그 국악학과 교수가 조교 또 다른 교수들과 함께 제자의 부친상을 조문하러 왔다고 합니다. 교수는 조문 후에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데요. 제보자는 고인이 된 아버지를 위해서 동기들과 함께 씻김굿을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씻김굿은 산자와 죽은 자를 위한 장례 의식으로 이 망자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풍악에 맞춰서 춤과 노래로 한을 달래고 가족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동기들이 사정이 생겨서 못하게 됐고 장례 이틀째 날에 급하게 어머니가 주변 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지인이 씻김굿을 할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하게 됐다고 합니다. 씻김굿이 시작이 됐고 제보자도 징을 잡고 좀 장단을 맞춰주는 역할을 맡았다고 합니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요. 주무가 씻김굿을 하면서 종이로 만든 지전을 휘저으면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이 국악학과 교수가 난입을 하더니 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양팔을 들어 올리면서 저 춤을 파란색. 추고
네, 예. 저 사람이 교수입니다. 양팔을 들어서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박 교수님,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저 파란색 재킷을 입은 국악학과 교수, 그러니까 이 제보자의 대학 은사입니다. 우리 아버지 지금 영정 앞에서 씻긴 곳 뭐 좋아요, 좋은데 갑자기 이건 난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자, 그리고 그래도 뭐가 됐든 아휴 그래 일단 뭐 상주니까 꼭 참았답니다. 자, 그런데 저 교수가 갑자기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씻김굿을 하고 나서 이어지는 이제 저는 잘 몰라서 이런 행사를 그 고풀이라는 또 의식이 이어진대요. 하얀 천에 가지고 하는 씻김굿의 그 다음 뭐 절차인데 이때 갑자기 이루어진 굿이기 때문에 하얀 천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주와 이 어머니께서 이 그만하고 여기서 정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씻김굿을 정리하는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이 교수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난입을 하더니 씻긴 거 더 하라고 그만두지 말고 끝까지 더 하라 그러면서 막 난동을 피웠다고 해요. 지금 보니까 씻긴 도 엄숙하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아니, 걸 그럼요. 텐데 저기서 춤을 춘 것도 너무 어이가 없고 저는 왜 도대체 장례식장에 또 저런 파란 옷을 입고 간 건지도 진짜 이상하고요. 근데 저 교수가 하는 모든 행동이 좀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예. 여기서 왜 이거 갑자기 멈추는 거야? 더 해, 씻긴 거 더 해, 막 하면서 소리를 팍 질렀다는 거예요. 빈소가 웅성웅성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더 이 소란스러워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교수를 진정시키는 차원에서 씻긴 굿을 이어서 하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아수라장 그 자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교수가 한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고인의 넋을 풀어주는 건데 거기서는 가족이 앉아서 하는 행사인데 갑자기 그 교수님이 오셔서 막 옆에 앉아서 자기도 막 먹을리기를 받기도 했었고 갑자기 그 학생을 일으켜서 네가 이제 그 뒤에 거를 해라. 하는데 천이 필요한데 막 휴지를 막 들고 와서 휴지로 해서 해라. 저희 다른 친지분들한테도 막 돈을 올리라고 하고 굳이 저희는 올려달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나서 내가 이런 것까지 왜 해야 돼 막 욕설을 막 퍼부으시고 막 아니 부탁한 적도 없는데 자기가 등장해가지고 그냥 하더니 뭘. 그러니까 이게 좀 설명이 더 필요한데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단이 되니까 이제 뭐 제보자분이라든 가족들은 이 정도면 됐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하라 그랬잖아요. 예. 끝까지 하라 그러면서 그 이제 주무가 원래 이제 굿을 하던 분이 중단을 하니까 앉아서 이 제보자분 소리를 도와주던 여성 제자가 따로 있었대요. 네가 이거 맞아서 해 뭐 이렇게 하더니 아니 이거 나머지 고풀이는 흰 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도 갖고 와서 막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흰색 천이 없으니까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서 그 여성 제자가 원래 그 굿춤을 추는 사람도 아닌데 여성 제자가 그걸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다른 분이 이제 흰 천을 발견을 해서 가져오니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굿을 했던 주무가 도저히 이거 안 되겠다 딱해 보여서 여성 제자 대신 그 흰 천을 들고 다시 마무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고인의 넋을 풀어주는 넋 올리기라는 그런 순서가 있는데 그건 이제 가족들이 받는 거랍니다. 그렇잖아요. 넋을 올리는 건데 그걸 또 자기가 받더래요. 자기가 받고 또 이게 굿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고인을 향해서 돈을 올려서 위로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서 어머님이 이 그 빈소에 그 돈을 올리고 또 굿을 도와준 분들에게 그 돈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교수가 왜 니들은 안 해? 하면서 조문하는 사람들한테 또 그 돈 니들도 올려 이렇게 하더니 내가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해야 돼? 이랬다는 겁니다. 아니 시킨 사람이 없는데 왜 그걸 자임하냐고요. 예? 자, 아무튼 겨우겨우 막 소란 끝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 교수의 또 다른 행동에 제보자는 더 이상 못 참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얘기 들어보시죠. 시팀이 끝나자마자 이제 저도 고맙다고 인사를 하던 상황이었고 다른 분들한테는 그게 악심한데 그 소리했던 여자애가 굳이 껴안아 풀었던 거부했던 상황이었고 자기도 약간 왜 이러시지 약간 이랬대요. 저하고 진짜 친한 친구고 저한테는 진짜 둘러본 친구인데 진짜 당혹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그거를 많은 학생들이 봤어요. 저한테만 피해줬고 그냥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었어요. 저 이외 주변 사람들 중간 사람들께까지 너무 민폐를 끼쳐버리셔서 저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거예요.
하면서 또 이렇게 사실상의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제보자의 주장에 의하게 되면은 당시 시킨 것을 이제 강제를 했지 않습니까? 교수가 시켜서 시킨 것이 끝났는데 교수 강의 끝났는데 그 교수가 갑자기 그 시킨 것을 했던 여성 제자한테 찾아가서 강하게 껴안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제 싫으니까 몸을 피하면서 싫은 기색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껴놨다고 해요. 자, 그런데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친한 친구였고 또 시킨 것을 하려고 도와주러 왔던 친구였는데 교수한테 성추행을 당하니까 얼마나 미안하기도 하고 또 화가 났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또 이 교수는 그 이후로도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면서 이제 떠났다고 하는데 교수는 이제 소문이 술을 마시면 인사불성이 된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술에 취해서 그런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여제자를 껴안은 건 강제 채용돼 되고 또 장례식장에서 저렇게 방해한 거는 장례식 방해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술을 먹었다 하더라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이 교수는 사실상은 그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상을 치러봤지만 진짜 어지간해서는 이 빈소에 온 사람한테 악감정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이런 풍문, 교수의 태도 때문에 이대로는 있어서 안 되겠다 마음을 먹으셨다고요? 네, 제보자 주장에 따르면 장례를 치르고 조문을 왔던 학생들한테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됐다고 합니다. 다른 학생들의 팔을 끌어당기면서 강제로 앉게 하고 술도 강제로 마시게 했다고 하고요. 조금이라도 거부를 하는 의사를 보이면은 욕설을 퍼부었다고 합니다. 빈소에서 고성방과 폭언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가족뿐 아니라 수많은 조문객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사실에 마음이 착잡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저런 일이 있었는데도 교수에게는 연락 한 통, 사과 한마디가 없어서 교수의 행동을 알려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른 후 2주 뒤쯤에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수가 조문을 와서 여성 제자에게 부적절한 접촉을 하고 유족들과 조문들에게 욕설을 했다는 글을 올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글이 올라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2주간 아무 연락도 없던 교수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교수님. 네, 문자가 왔습니다. 올린 글 잘 봤다. 너와 부모님에게 정중히 사과한다라는 문자가 왔어요. 오. 사실 학생이 교수를 이렇게 폭로할 때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데도 그럼요. 불구하고 이건 안 되겠다 싶으니까 폭로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전화 한 통 없고 아무 반응이 없다가 글 올리자마자 이제 문자가 왔고 또 뭐 사과를 뭐 왜 내가 그랬다, 그때를 이해해달라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짧게 한 통 문자만 왔으니까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여전히 풀리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때부터 그 교수의 조교가 계속해서 만남을 시도하고 어디 들어가서 연습을 하고 있어서 또 와도 얘기 좀 하자 그러고 뭐 이런 상황이 됐고요. 또 이 제보자의 주변 사람들한테 좀 말려라라고 여러 번 이제 이 뭐 압력을 가한 거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고 계시던 어머니께서도 너무 힘들어하셔서 결국에는 하루 만에 글을 내렸다고 합니다. 지금 도대체 뭐 어느 학교 누구냐 지금 계속 물어보시는데 채팅창에서는 뭐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자, 이 제보자분이 대학교 2학년인 당장 다음 학기부터 어쩜 좋아. 그러니까 대학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려면 담임 학생들 입장에서 참 난감하죠. 그리고 아니 저도 주변에 지인들이 교수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이런 분들이 정말 없거든요. 옆에도 계시잖아요. 아, 그렇네요. 생각해 보니까. 어. 근데 이 교수 학교 측에서는 이제 그 직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들이 그 보직에서는 해임을 시켰는데 강의에서는 안 뺐대요. 학생인권센터가 나서서 조사를 하고 있다는데 당장 다음 학기 이 피해를 입은 여학생도 그렇고 이 제보자분도 마찬가지로 강의를 전공 수업을 들어야 된답니다. 그 전공 수업을 듣고 그 교수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세상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짜? 저희 제작진이 이 교수에게 입장을 듣고 싶어서 뭐 별의별 연락을 다 했는데요. 피드백은 없었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한 중년 남성이 손녀와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남성은 팬티 차림을 한 채로 손녀에게 음식도 먹여주는데요. 이 모습을 한 여성이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죠. 지금까지 참을 만큼 참았다는 여성,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실제 사연을 조금 당사자 특정을 이유로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박 교수님 시작해보죠.
네, 30대 여성 김 씨는 맞벌이를 하면서 8살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부모님으로부터 한 3개월 정도만 너희 집에서 좀 살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왜 그러냐면 시부모님께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했는데 잠깐 지낼 곳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그러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드디어 이제 사건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퇴근을 하고 집에 왔더니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다들 나가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을 딱 켜는 순간 거실에 어떤 알몸차림의 남성이 대자로 누워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악 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 남성도 놀라서 일어났겠죠? 예. 보니까 시아버지께서 옷을 벗고 대자로 거실에 누워 계신 거였습니다. 사고 아니면 사건 어떤 거? 사고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시아버지가 최근에 대상포진을 앓고 나서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피부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건데요. 그래서 자꾸 몸이 가렵고 이게 옷이 피부에 닿으면 불편했던 겁니다. 가족들이 없을 때 옷을 벗고 로션을 바르다가 너무 시원하니까 그 상태로 잠이 들어 버렸던 겁니다. 시어머니는 물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남편도 가족들끼리 어떠냐 그냥 편하게 계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로 시아버지는 팬티 차림으로 집안을 활보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시원한 소재, 마소재로 된 옷을 입다가 그것마저도 벗고 아이고. 이제 팬티 차림으로 다니셨던 거죠. 8살 손녀에게도 이 팬티 차림으로 등에 약 좀 발라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 김 씨는 보면서도 너무 민망했지만 차마 아버지가 아프시니까 싫은 소리도 못하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유일한 시아버지 우리 은배 팀장님, 나도 내 며느리 앞에서 좀 가벼운 차림으로 있어본 적이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진짜요? 네, 그렇죠. 이거 도저히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습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이 시아버지가 좀 비위생적인 활동을 하는 게 더 문제인데요. 사실상은 이 피부병이라는 게 날씨가 더워지고 습해지면 더 이제 각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방 안 곳곳 다니면서 벅벅 긁으니까 각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떨어져. 각질이 하얗고 맞아. 더럽잖아요. 맞아.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김 씨가 마음이 착해서 시아버지를 병원도 데려가고 약도 줘줬는데 이 시아버지는 뭐 시큰통하니 별거 아니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식사를 하던 시아버지가 안 돼. 며느리 김 씨가 보고 있는데 안 돼. 팬티 안에 손을 엉덩이에 넣습니다. 박박 긁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참 지저분한데 그러더니 음식을 잡더니 손녀딸한테 먹였다. 어이구 더러워. 아무튼 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답답한 시아버지인데 그리고 김 씨는 본의 아니게 시아버지 팬티를 여러 번 봤는데 이 시아버지 위생적으로 참 더럽습니다. 근데 이건 벅벅 긁고 나서 그러니까 긁을 수는 있어. 자, 근데 그 손으로 손녀한테 이건 아니잖아요. 저 저녁 아직 못 먹었거든요. 굶으세요,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며느리분 입장에서는 참다 그래도 시아버지니까 참다가 너무한다 싶어서 이 얘기를 이제 남편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남편의 대답이 글쎄요 이게 내로남불일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도 너 당신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님 때문에 힘든 일 참았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암 수술을 하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오시느라고 이 집에서 며칠 또 머물기도 하셨답니다. 그때마다. 근데 그때 이 남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이 힘들었던 게 이런 겁니다. 그 장모님이 나 싫다는데도 장모님이 내 속옷 빨고 내 그 속옷 그거 당신이 개주셨지 않느냐. 나 그때 창피했다. 그리고 장모님이 볼일 보고 나올 때마다 그거 뭐 지저분한 건 아닌지 일일이 확인하고 잔소리했다. 그것도 나 싫었다. 근데 이게 같은 차원인가요? 이거는 나 장모님이 나를 좀 뭐 불편하게 했다 이거지만 글쎄 시아버지의 저 옷을 안 입고 돌아다니는 것과 이게 같은 건가요? 어쨌든 이걸 듣고 또 이 아내분은 좀 괜히 내가 내가 과민했나 해서 참으셨대요. 이재희 한님 남편 진짜 개소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읽었어요. 그냥 멍멍이 소리네. 막 이렇게 좀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자,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네, 사돈이 오신 겁니다. 바로 김 씨의 친정엄마가 오신 건데요. 이렇게 시아버지, 그러니까 사돈이 아프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음식이며 한약이며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이 사돈들이 오랜만에 모여서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고 이제 시아버지를 제외하고 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외식을 하러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지갑을 놔두고 가서 혼자 다시 집에 돌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사돈의 모습을 목격하게 된 거죠. 시아버지가 또 거실에서 맨몸 차림으로 대자로 누워서 시원하게
쉬고 있었던 겁니다. 졸지에 사돈의 맨몸을 본 친정엄마는 일단 깜짝 놀라서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서 며느리랑 8살 손녀도 있는데 맨몸 차림은 좀 주의하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양 변호사님 어쩌면 좋아. 그렇게 해서 친정 어머니가 이제 한 소리 하시니까 그래도 사돈이 얘기를 했으니까 듣는 신용을 했어요. 근데 굉장히 삐지셨습니다. 이 상하이를 옷을 갖춰 입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아이고 따갑네, 아이고 힘드네, 뭐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은 장모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연자분이 오히려 사과를 했답니다. 그리고 서로 원상복귀.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시부모님 원래는 이사라도 가시기로 했잖아요. 예, 3개월. 예. 근데 그 분양받은 아파트가 시공에 문제가 생겨서 이사가 석 달 늦춰졌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제가 유난인 걸까요? 시아버지 이러는 거. 자, 우리 팀장님. 간단하게 말해서 간단하게. 해결 안 되니까 원룸을 얻어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원룸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야만 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자, 교수님. 네. 뭐 저도 사실은 가능만 하다면 이렇게 좀 각자 있는 것이 더 좋다. 왜냐하면 시아버지께서 나쁜 의도는 아니지만 지금 피부병이기 때문에 본인이 옷을 입자면 괴롭고 벗고 있자면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각자의 공간에 있으면 또 좋은데 만약에 정이 그러실 수 없는 것이라면 굉장히 좀 서로 조심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며느리 앞에서 너무 이렇게 옷을 훌렁훌렁 벗는다던가 몸을 긁은 손으로 아이에게 뭘 주는 것은 실제적으로 좀 정말로 좀 지저분하고요. 사실 부부 사이에 각자 엄마, 아버지, 각자 부모님을 욕하거나 뭔가 지적하는 건 굉장히 부부 사이에도 악화를 시킬 수 있는 이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보면 보이진 않지만 은연중에 가족 문제로 확대가 되고 있어요. 친정엄마까지 지금 이렇게 참전하시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어른들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또 며느리께서도 또 시아버지께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고 아파서 그러시는 거니까 조금은 더 마음을 넓게 가지셔야겠죠. 예. 붕어마을 TV님, 그 팬티 혹시 삼각은 아니죠? 좀 클 겁니다. 자, 양 변호사님. 네, 저는 그냥 저녁을 포기해야 될 것 같고요, 식사를. 교수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닐 거라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일부러 그런 거 내지는 그런 어떤 관념이 너무 부족하신 분이세요. 이거 지금 사연자님이 너무 좀 감싸주시고 받아주시고 양보하다 보니까 이 지경까지 이르는 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 확실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런 정도면 진짜 몸이 괴로우시면 통풍이 제일 잘 되는 방에 혼자 계실 수 있고 나올 때는 가운이라도 걸치셔야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십시오. 저건 진짜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예. 이건 진짜 너무 그렇습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네, 이장님 남편분도 시어머님도 아내에 대한 예의가 없습니다라고 하셨고요. 이재한님 저렇게 지낼 거면 나가서 집을 얻어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3개월이라도라고 하셨습니다. 마티즈님 피부병은 옷을 입으면 안 되긴 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잠시 전한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뉴 르노 그랑콜레오스 이텍 하이브리드. 르노. 안 빠지는 얼룩 어떡하지? 브러쉬! 그 누구도 몰랐던 식물의 놀라운 세척력을 찾아내다. 프로쉬 알로에베라 세탁세제. 섬유 사이 얼룩까지 깨끗하게. 깨끗해. 이 맛에 브러쉬 쓰지. 프로쉬.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